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부담 또한 진행되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62포인트, 코스닥은 50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전망과 함께 전략도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화요일 만나 뵙는 분입니다.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일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됐고요. 업종 간의 움직임도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찍고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는 좀 주춤했지만 며칠 동안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만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고,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온 게 아니라 네. 대형주 위주의 상승, 특히 삼성전자가 한 4일 만에 한 10%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놀라운, 정말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정말 100만 원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오늘은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1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놓은 그런 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조금 움직였던, 좀 반등을 좀 못했던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같은 철강주들의 어떤 급등 시세도 좀 있었던 그런 하루였고, 또 오랜만에 증권주였죠. 금융업체 중에 증권주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역시 산타랠리의 기대감, 앞으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상승 종목보다는 사실은 또 하락 종목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지막 구간에 5호장 들면서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이 좀 오르면서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래서 실적으로 대형주들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가 어떤 접근하기에는 종목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좋은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좀 압축시키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금통위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팽배한 그런 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일장의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볼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차트 보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세를 돌파를 하긴 한 후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금을 좀 가지고 돌파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또 한 주가 지났는데 또 많이 좀 올랐습니다. 많이 좀 올라서 또 내일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이나 어떤 한국인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거와 마치 상승력이 상승 출발을 한다 해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좀 눌려준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눌려줄 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수평 구간에서 상승 각도를 잡고 있는 선이 있죠. 21선이죠. 21선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눌려준다면 역시 그거는 눌림목 형태의 눌림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또 지금 많이 수급이 좋아졌던 우량주들을 다시 편입하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일장 전략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저번에 제가 그 주세를 가지고 그어놓고 말씀을 드린 주제선이 윗단에서는 수렴 형태죠. 이런 형태의 수렴. 그리고 아랫단에서는 예전에 올랐던 자리를 그어서 수렴하는 형태, 이런 수렴 형태를 엮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 상황이 나오면 오히려 대형주들이나 수급 좋은 종목 따라가시고, 아직까지는 방향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21선을 강하게 삼각 수렴이죠.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저 방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은 가장, 물론 뭐 금통이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차트상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가장 큰 저항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죠. 음봉 저항법 매매할 때 음봉 중심 돌파 지지 매수, 그리고 가장 큰 매물이 있는 곳은 음봉의 시가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그 시가 자리를 지금 약간 틀리죠. 약간 위쪽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내일 돌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음으로 깨져 내려오면 눌림목 형태의 모양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눌림목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돌파했던 그 자리가 21선 주세선 21선이 흘러가는 그런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급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21선은 서서히 조금씩 방향을 위쪽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라올 때 보시면 비슷한 형태의 위치가 있죠. 쌍바닥 형태를 하고 눌려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 구간대,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런 형태를 보고 패턴 형태가 되느냐, N자 형태, N자 형태가 되느냐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의 어떤 하락 속도감이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가 된다면 자칫 쌍고의 모양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물론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지 않기는 안 되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형태가 되면 좀 조심을 해주시고, 아니면 21선 근처에 눌림목을 양호하게 준다면 오히려 그때 좋은 종목들을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되고, 내일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흘러놓으면서 도치 형태나 약간의 조정, 큰 조정은 아니고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는 음봉 형태의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역력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관심이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C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GS건설과 동국제강, 기업은행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GS건설과 동국제강이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AS를 더 살펴볼까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차 상승 후에 바닥 다지기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를 돌파한 후에 눌려줬었죠. 시장의 분위기에는 불구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상당히 강하게 버텼습니다. 21선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버티다가 이제 수급이 좀 양호했어요. 그전에도 수급은 좀 양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오늘 고가를 돌파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5일선을 차트상에 그려놓지 않아서 그렇지만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니까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 단기적으로 깨진다면 다시 아까 지수상하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저점권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써주고, 항상 지금은 밑에서 지금 매수한 자리가 우리가 좀 싸게 매수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매수하는 그 반의 남은 물량은 21선 지지가 안 된다면 마라 전량 현금 이익 실현하시는 그런 조건을 하시되, 아직 수세가 남았기 때문에 보유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하셔도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 12만 원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많이 이거 시장 상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냥 다 전량을 끌고 가지 마시고 반등시마다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물량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건설 보유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업은행도 있었어요. 기업은행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기업은행은 세 종목 네. 중에 흐름이 제일 안 좋았죠. 사실은 안 좋았고,
지금도 세 종목 중에 반등 속도나 어떤 차트의 모양이 사실은 깔끔하진 않습니다. 저번 주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 근처 초반대에서만 매수를 하고 종가상 16,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짧은 손절가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그런데 종가상은 손절가 범위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지수 반등하면서 그리고 금융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 역시 아주 다른 금융주 우리금융이나 KB금융 신한지주 어제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종목보다 아직 탄력이 좀 없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중의 파란선 기준이죠. 21선을 타고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21선이 종가상 깨진다면 이제는 그게 손절이 아니죠. 익절입니다. 익절을 해주시고 만약에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전고점 있는 위치죠. 여기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17,3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국제강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국제강도 네. 이거 초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네. 저비용 고효율이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 전략도 좋지만 매매의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주는 전략도 같은 돈으로 수익은 더 크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인데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릴 때 그래도 유일하게 동국제강도 그런 대로 괜찮은 모양이고 그때도 수익권이었지만 이번에도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29,000원 위쪽에서는 정고점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내려올 때 21선 부근에서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전략 권해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시가가 약하게 출발하고 종가까지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면서 끌어당겨서 종가상은 또다시 최고가가 모양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철강주 쪽의 흐름도 괜찮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역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재매수를 했던 상관없이 이제는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예전에 단기적으로 제시했던 3만 원이라는 단기 목표가였죠. 3만 원의 단기 목표가를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정해놓고 3만 원 이상권에서는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끌고 가시고 3만 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18선이 생소하죠. 18선은 HTS에 보면 21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1선을 그냥 숫자 개념으로 18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18선이라는 선이 뜨게 되고 그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앵커 차트의 차트도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 때문에 18선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건 앵커 차트이기 때문에 좀 설정하는 방법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이 이동평균 설정법에 들어가면 이동평균 수치를 조절하는 안이 있죠. 그래서 18라인대로 고치고 난 다음에 확인만 누르면 바로 18선 하나만 세팅이 되는 이런 세팅법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18선 매매법을 왜 21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18선 매매법을 쓰느냐라는 건데 18선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의미부터. 자, 처음에 가장 단순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18선이란 거는 일목균형표의 시간값 있죠. 그게 전환선이 9값이죠. 그거를 이동평균선의 수치값에 9를 대해서 21선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칠판으로 가서. 네. 18선 매매법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18선 매매법이 네. 저 앵커님한테도 물어보면 앵커님은 노래방에서 18번이 뭐예요? 네, 저는 여러 곡이 있는데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앵커님한테 제가 자연스럽게 노래방에 가서 네. 18번이 뭐예요 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그네 길이 18번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거 앞뒤를 빼고 18이라는 용어만 딱 그러면 왠지 요 끝이 들리죠. 그래서 이 18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자, 10대, 세상에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집트죠. 이집트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10대 불가 사이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이집트 가면. 자, 피라미드의 꼭지점, 점. 피라미드의 선. 그리고 피라미드의 면. 이거를 다 붙으면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총 18입니다, 18. 이 피라미드의 면과 선과 꼭지점을 더하면 그게 희한하게 1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드를 이게 눕혀보면 뭐가 됩니까? 이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여러분 이 차트에서 삼각형이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삼각 수렴형이라 그러죠, 수렴형. 그렇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죠. 이렇게 결국은 18이라는 수치가 삼각을 수렴해서 추세를 돌파하거나 추세를 깨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값의 변수 안에 들어옵니다. 시간값의 변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18선 매매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개인 초보 투자자들한테 복잡한 선들의 많은 매매 기법들을 이야기해도 솔직히 말해서 머리만 아프지 기준이 없으면 써먹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타이밍은 다 놓치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기준? 어떤 사람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1선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21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근데 개인 투자자에서 가장 자기가 만들어 놓기 힘든 게 사실은 기준이거든요. 어떤 매매든 어떤 사업이든 자기 기준이 없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 개, 프로야구 선수도 있죠. 프로야구 선수도 3할이면 굉장히 A급 선수에 들어가죠. 그 선수들도 투수 앞에 설 때는 뭐 자기가 노리는 공을 생각하면서 쓰고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치면 뭐가 됩니까? 훌륭한 A급 선수가 되죠. A급 선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자기의 특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매매 기법 중에 아주 길지도 않으면서 아주 짧지도 않고 혹은 내가 정 안 되면 단기 매매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매매의 기준 선 하나가 이 18인데 이 18이라는 의미는 21선보다 약간의 차이로 빠르고 느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올 때 봉이 내려오면 21선은 약간 밑에 있고요. 18일선은 그거보다 이틀 앞서기 때문에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21선이 깨지기 전에 경고 신호를 줍니다. 이제 깨질 준비하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올라갈 때도 21선이 하락하고 있지만 18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야 이제 21선 통과할지도 모르니까 매수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먼저 신호를 줍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8선 매매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살 필요 없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18선 매매법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선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야, 이거 18선, 이거 보면 제가 이 설명드리면 야, 이거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면. 그렇게 뭐 그물 훅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 잡는 거 있죠. 그물을 큰 그물을 던지면 뭐 물고기 잡히죠. 근데 이거는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살입니다. 딱 찍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후루룩 거두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물고기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가 간단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찍어봐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의 의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방에서 우리 공부를 하다가 경제TV 나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배운 게 18선 매매법을 하기 전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18번 매매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턴법을 알아야 됩니다. 패턴법. 패턴이라고 배웠죠. 패턴도 여러 가지 V형, W 뭐 다 있지만 이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쌍바닥 쌍봉. 이게 쓰리봉이 있어도 그 왼쪽에를 빼뿌리면 쌍봉이 되고 그 역헤드 솔드형이라고 해서 그 어깨머리형이 밑에 있어도 왼쪽을 빼뿌리면 쌍바닥이 되죠. 이 패턴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선 매매할 때 이런 거 남들이 다 아는 거 이런 거 배우면 재미없으니까요. 오늘은 좀 재밌게 태극형이라는 패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태극형?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니까 태극형이다. 좋죠? 태극형이 어떤 패턴이냐 그러면 자 이게 선이라 칩시다. 선. 어떤 가상의 선입니다. 자 태극형은 그야말로 자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면 이게 태극형 모양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려있는 모양새.
여기 보이죠? 위에는 빨간색인가 밑에는 파란색인가 난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게 헷갈리네. 그래서 요런 게 태극형 모양이죠. 이 태극형 모양을 태극형 패턴을 이용한 그 패턴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18선은 하락할 때 상승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 18선이 쭉 내려오고 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18선이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고 있다가 처음에 18선을 타거나 주가가 뚝 내려오는데 많이 낙폭과되니까 18선을 탈 수도 있겠죠. 통과하거나 하더라도 우리 21선 매매법 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한 번 탈 때는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각오를 들어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타고 다시 깨졌다가 저점 근처에서 반등 들어오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람들은 쌍바닥이라 그런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이상의 기간 조정을 하고 다음에 나서 탈 때가 진짜 상승을 하는 자리다. 라고 해서 그것도 실제로 매매를 적용하면 상당히 잘 맞고 그 다음 봉의 상승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 후 파동은 상승파가 아닙니다. 뭡니까? 행보파죠, 행보파. 행보파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18선의 패턴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는 올라간 다음에 하락하는 어떤 비율을 가지고 매매하는 패턴 형태가 태극형 매매법입니다. 그게 뭐냐? 자, 똑같은 이게 18선입니다. 똑같은 18선이 위에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있으면 하락하다가 주가가 멈추면 18선은 하락의 각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8선을 기준으로 상하가, 아이고, 여기 좀 작네요. 상하가 비슷한, 이게 정태극입니다. 정태극. 그리고 18선을 기준으로 상승했다가 똑같은 폭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요거의 반 정도의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 패턴. 이게 반태극입니다. 반태극. 반태극. 그리고 이런 태극형도 있습니다. 타고 18선을 깨지 않고 돌리는 태극. 이런 태극형도 있습니다. 이런 태극형. 이것도 N자형 태극이라 그러는데 N자형 태극이라고 그럽시다. N태극. 그 다음에 더 탔다가 더 많이 깨졌다가 올라가는 거죠. 더. 이거보다 더 많이. 이게 등배 태극입니다. 그 각각의 태극형이 이 눌림목의 폭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상승할 때 상승폭일까요?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진 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빠진 놈하고 이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빠진 놈하고 자 이렇게 다시 상승했다. 그럼 추세를 거쳐 어느 게 강합니까?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진 놈이 추세선이 강합니다. 추세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많이 오르고 적게 눌림목 받은 거. 많이 오르고 적게 눌림목. 요 형태가 그나마 제일 강한 패턴이겠죠. 요거는 일반적인 패턴.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 못한 패턴. 이래 되겠죠. 요런 21선을, 18선을 기준으로 돌렸다가 올라갈 때 두 번째 타는 요 구간들. 여기는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죠. 요 구간들. 이 구간들이 전부 다 매수하게 된다면 18선 매매법 정말 종류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간에 이 자리에서 매수가 성공되면 약 하루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은 이 선 위에서 논다더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누구나 나 하고 호가창 안 쳐다보고 모니터 안 쳐다봐도 한 달쯤 내가 쳐다보기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추세에 이어가면. 이게 얼마나 쉬운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배워놔도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런 게 자주 상승장에서는 눌려주고 올라올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고 혹시 밑에서 하락 후에 매집하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가장 저가권에 사서 정말 편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죠. 아주 간단하긴 한데 그 원리만 알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죠. 이론이 좀 길어지죠. 이론을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18선 매매법을 일봉에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 주봉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어쨌든 단타기법으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30분봉 기준으로요. 이거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30분봉, 우리 정배열 역배열 아시죠? 이거 배운 거 그대로 실전 매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은 뭡니까? 뭐 나란히 있는 거죠. 역배열은 반대로 있는 거죠. 이 정배열 역배열의 가장 중요한 선이 뭡니까? 다 아시죠? 21선. 21선이 힘이 가장 좋은 선이기 때문에 21선이 지지되면 삼각으로 돌면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다 하더라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식이기는 아버지 없죠. 위에 있는 선이 60일 새도 자식이 잘 돼보겠다고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동평균선 배울 때 가족관계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 30분봉에서 봉이 18선을 탔을 때 똑같은 매매법이죠. 탔을 때 지지되는 형태가 보이면 이것도 단기 매매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수익도 많이 나고 또 손절도 딱 정해져 있죠. 18이 깨지면 팔면 되죠. 기분 좀 나쁘면 그냥 팔지 말고 엣지 하나 붙여 팔면 되죠. 엣지 하나 딱 붙여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A, 18 그러고 팔면 되죠. 그러면 마음은 후련해지겠죠. 마음은 팔기 손절은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매매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 18 기법인데 확실히 21선보다 빠르고 혹은 눌림목을 줄 때도 21선은 안 돼 있는데 18선을 갖다 대면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트들을 실전 매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선 매매법, 21선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기준선 하나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18선 매매법, 실제 종목들을 사례로 살펴볼까요? 자, 18선 매매법은 사실은 종합주가 지수 어떤 선물 차트 이런 거 하고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18선 매매할 때 어떤 첫 번째 탈구간은 사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항상 패턴이 나오고 태극형의 모양이 나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면 이제 쌍바닥형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탔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두 번째 탔을 구간의 상승 기간은 얼마다? 최소 이 칸막이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이상은 18선 위에서 주가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시황 설명할 때 왜 다음에 지지될 때 이 파란 선을 깨지 않고 여기 18선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18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습관화돼서 제가 파란 선, 빨간 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입버릇처럼 습관화되는데 이 파란 선을 깨지 않고 눌려주고 올라가면 역시 예전에 올라갔을 때의 차트처럼 되면서 약 한 달 가까이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이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근데 그걸 반대로 사용하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18선이 깨지면 바로 즉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애들 보십시오. 18선이 깨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단시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종합주가지수에도 볼 수 있죠. 종합주가지수에도. 그래서 18선은 매매기법의 매도 포인트는요. 일단 무조건 종가상 18선이 깨지면 그게 분봉이든 일봉이 기준이라면 일봉, 분봉이 기준이라면 분봉, 기준이든 깨지면 일단 그 자리를 손절 처리하는 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 최근 들어서 올랐던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누구나 다 아는 지금은 참 이 종목 매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죠. 삼성전자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삼성전자 18선을 깔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21선을 깔아놓으면 사실은 눌목 구간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을 못 합니다. 왜? 그 21선과 일봉 사이의 이격률이 큽니다. 18선 매매법에는 눌림목 매매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18일선을 타고 오고 하더라도 이게 다질수록 좋다 그랬죠. 그리고 저점이 깨지지 않는 여기 똑같습니다. 첫 번째 탔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고생만 합니다. 왜? 쌍바닥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패턴 형태가 완성되고 두 번째 저점이 안 깨진 상태에서 타는 이 자리가 매수에 급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18선 종가상으로 깨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깨졌죠. 그리고요, 18선은 아주 개별주가 아니고 아주 급등주 형태가 아니면 조금 우량한 종목이라면 대부분 18선이 한 번에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눌려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18선 근방에서 사면 밀목 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도 시장 상승할 때 이거 삼성전자가 약 한 10% 가까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거를 요 자리에 샀으면 그대로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오늘 고가에 매도를 했으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21선으로 깔아놓으면 그 공간의 손절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하기 힘들지만 자, 차트를 당겨 놓고 보시면 여기 가격대가 81만 1,000원 정도가 18일선 가격대고요. 저점 준자리가 81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천원입니다. 0.5%가 안 됩니다. 0.5%.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한다 해도 0.5%가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은 크고 손절은 짧은 매매.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그 종목 중에 제가 이 종목도 예전에 실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똑같은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디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이요. 네, 삼성전자 먼저 살펴봤고요. 디지텍 시스템도 자, 이어서 디텍 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매매 기법이죠. 요거는 조금 강한 패턴이죠. 딱 보면 이제 태극적인 패턴에서 강한 패턴, 약한 패턴 구분이 나죠. 요거는 깨졌다가 탔다가 어디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질 않고 그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죠. 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쭉 올라갔다가 눌림을 줍니다. 어디 근처에서? 18선 근처에서. 그렇지만 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꽤 많이 했습니다. 이쪽 구간에 매수가 19,000원이 안 되는 자리인데 고가권 가격이 24,000원이 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5,000원 가까이 20%가 넘어요.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한다 해도 18선은 웬만한 종목은 한 번에 깨지지 않고요. 한 번 타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 달 이상은 18선 위에서 옵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이게 많이 올랐나 싶어 봐도 조금 농담 섞인 얘기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 눌려주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눌려준 종목들 아니면 상승 중 눌려줄 때도 21선 매매벌 적용하면 손절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21선이 데이질 않습니다. 떠서 올라갑니다. 예전에 하나케미칼이나 여러 종목들 매매를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되죠. 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봉 매매법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추천주로 나갈 종목인데 CJ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자, 지금은 30분봉입니다. 아까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고 했죠. 3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봉도 항상 기준은 이 파란 선을 탔을 때 이런데 파란 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쪽 구간은 사실은 개파락 한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패턴 형태라고 보기는 없는데 분봉과 일봉의 기준점은 좀 틀립니다만은 분봉의 기준점은요 18일선의 그 각도가 이거 잘 적어 놓으십시오. 18일선의 각도가 15도 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면 타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봉 매매법은 그렇습니다. 일봉은 어차피 패턴이 나오고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쌍바닥이 나오니까 당연히 각도가 줄어버립니다. 일봉은. 근데 분봉은 일봉보다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18일선의 각도가 15도 이하의 각도로 하락하고 있으면 탔을 때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일 때는 15도보다 하락일 때 하는 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나 탔다가 다시 눌려주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탔을 때는 15도 이상의 각도를 하락 각도를 유지하면 탔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눌려주는 구간에 어떤 형태의 패턴이 나오는가를 보고 매매를 하시고 바로 15도 각도 이하일 때 탔을 때는 그냥 바로 타는 그 자리거나 그럼 살짝 눌려줄 때 그때 매매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보시면 아시죠? 지금 현재 여기는 패턴 형태를 만들고 타는 위치가 되고 여기는 깨졌다가 바로 타는 위치죠. 단기 매매법으로서도 이 CJ라는 종목의 상승폭을 한번 보십시오. 괜찮죠? 이게 개별주도 되고요. 삼성전자도 되고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선물도 되고 파생 매매도 가능해요. 물론 뭐 옵션은 시간값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고 어떤 종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있죠. 매수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버는 것만 18일선이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18매매법의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를 안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왜? 역배열화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도 이용할 수 있고 일봉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 18선 매매 기법이죠. 네, 그렇다면 CJ를 포함해서요. 어스님의 관심 종목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아볼까요? 아, 네. 노래는 안 합니까? 노래 하시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아니, 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예.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요. 정리한 게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 많이 적어놓죠. 18매매법을 그냥 이게 저는 예전에 노래, 무조건이라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개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놨는 게 있는데요. 잠깐 무조건이란 노래에 박현빈 씨가 부른가? 가수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무조건이죠. 제일 노래방에 가면 많이 듣는 무조건이야. 그거. 사고 싶을 때는 생각을 해봐. 뭘 패턴이 완성된지 쭉 올려주세요. 가사를 적어 놓으면 참 좋아요. 18선도 좋아, 쌍바닥도 좋아, 얼마든지 입질 매수. 왜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밑에서는 다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 입질 매수하고 완성 후 밑에 보면 있습니다. 18선을 돌파 지지한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때 추가적으로 다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장 초반이 아니고 오후장에 18을 돌파하는 종가 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종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로 오후장에 18 돌파한다면 종가 매수 생각해 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역배열에서 분봉상 이야기입니다. 역배열에서 18이 지지된다 하더라도 장기 추세 저항이 될 때는 그때는 18이 지지돼도 일시적으로는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는 18 지지도 장기 추세 저항에는 매도를 단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가사. 그리고 아까 매도 타이밍 장중에 18 깨져버리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 단기 급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추격 매수 자제법입니다. 오전이 가도 오후가 와도 상한가가 보인다 해도 상한가 호가창이 보인다 해도 우리는 저점 매수가 아니면 무조건 기다린다. 다음 눌림목을 기다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로 무조건 가사를 계산해서 불러놨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이 이 가사 내용을 노래방에 가서 녹음해서 가끔씩 한번 들어보면 이 참 짧은 내용인데도 많은 것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도 하고 매매하는데도 상당히 심리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직접 노래는 못 불러드립니다. 제 노래 부르면 시청자들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개사까지 하신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빨리요.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CJ죠. 왜 CJ를 추천한지요. 1차적으로 상승 후에 많은 시간 조정과 눌림 조정을 받았고요. 이것도 많은 바닥 따지기 후에 탔다 빠졌다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18선을 탔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어제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기간 쪽의 매수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가에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종목은 전 고점 있는 자리, 이렇게 양음이 겹치는 자리죠. 여기가 95,000원쯤 되는데요. 9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서 1차 목표가는 95,000원을 드리는데 문제는 어제 오늘 좀 올랐다는 거죠. 우리는 비싸게는 잘 안 사고 눌려줄 때 사는 매매법이죠. 그래서 요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눌려준다면 이것도 매수 기법에 속해지는 겁니다. 물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5,000원 부근이나 84,000원 부근 예전에 저항됐던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까지 85,000원 부근에서 84,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고 당연히 눌려주는 시간값 때문에 올라오는 18일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8일선이 올라오면 지금 18일선 자리는 83,000원에 되어 있는데 올라오다 보면 83,000원 3,000 몇백 원까지 올라오겠죠. 18일선 계속 올라오는 중이니까. 그러면 18일선을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는 기준으로 해서 83,500원 정도, 83,000원을 손절가, 매수가는 85,000원에서 84,000원, 목표가는 95,000원을 1차 목표가라고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오늘 장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9,390원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볼까요? 자, 이 예전에 참 포스코 ICT도 참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 참 왜 잘 갔는가를 보시면 아시죠. 11,150원요? 11,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아우. 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50%면 비중도 꽤나 많으신 분인데. 예. 자, 일단 오늘 탔습니다만은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죠.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18일선이 하각이 15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탔는 구간이죠. 그래도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왼쪽 어깨 자리면서 예전에 지지됐었던 자리, 여기가 9,700원 자리쯤 되네요. 자,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 이 종목이 9,700원을 갭 상승해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지지권으로 종가상 돌파를 하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물론 위쪽에서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도 올라왔지만 상당히 손실폭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아니면 그 롤링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롤링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거 가지고 그 위쪽에서 올라올 때는 물론 초보들은 어렵습니다. 한번 팔아주고 다시 저점 오면 매수하는 이런 그 있는 거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준가는 9,700원을 돌파해서 지지되는가가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요,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다만 내일 정도의 추가 상승 또는 하루 정도 연장돼서 추가 상승 해준다면 만원 근접시는 일단 예전에 지지됐어야 되는 자리가 만원이었고, 사실 만원이 깨지면서 퉁 하고 만원이 저항되는 구간 보이시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만원이 또 저항권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원 근저 시에는 일단은 물량을 조금 축소해 놨다가 혹시라도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눌려졌다가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두 번째 타는 구간에 위쪽에 판 물량을 다시 매수해서 그 뒤로는 만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매수 단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이브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은 만원 근처에서는 단기적으로 물량 축소, 다시 저점이 완성되고 두 번째 18일선을 탈 때는 재매수 관점으로 해서 그때 다시 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할 종목은 디오텍입니다. 29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0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8,000원이면 그렇게 예. 큰 폭의 손실은 지금. 네, 7,66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네. 큰 폭의 손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도 8,000원 근방까지 반등 시도를 하다가. 네. 문제는,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 종목은 개인적으로, 8,000원 매수가라면 손절가를,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손절가가 있긴 한데, 음봉의 종가 자리 있죠. 음봉의 종가 자리. 이게 네. 7,590원. 여기 음봉의 종가 자리가 그 정도 좀 될 겁니다. 그 정도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윗꼬리는 달려있어도 내일도 반등 신호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충분히 8,000원 위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8,000원을 아까도 포스코 ICT도 보셨지만 요 종목도 18일선 각도가 15도 이하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선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로 18일선을 타고 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골든 크로스, 가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8,000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린 지점 있죠. 그러니까 8,250원에서 8,300원 근처 가격인데 요 정도 가격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시작해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어떤 형태의 패턴 모양으로 다시 타는 위치, 그런 위치가 된다면 재접근 시도도 해보면 저가권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성홀딩스 살펴볼까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37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성홀딩스를 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신성홀딩스가 8,2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신성홀딩스는요, 사실은 저도 오늘 방송 중에 이야기했는데, 그 상담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오늘 아침에 뜰 때 매도 신호를 줬었는데요. 이게 위험한 게, 네. 왜 그러나 그러면,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쌍봉 형태를 하고 오늘 되었습니다, 여기가. 여기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방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방 분들이 매수할 때 오늘 조금 반등시에 파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보시죠. 여기도 쌍봉 형태의 모양 비슷한 형태라고 깨지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매매법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수가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일단은 반등 시에 그 음봉의 반자리죠. 여기입니다. 여기 음봉의 반자리. 8,400원짜리를 완벽한 장악형 형태의 양봉, 음을 장악하는 양봉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본전가 이상에서는 빠져. 8,300원에 그랬죠. 매수가가. 네. 8,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은 손실이네요. 8,400원을 돌파하더라도 약간은 손실인데 8,000원짜리가 8,500원이면 손실폭이 수수료 포함해도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반등 시에 매수가 부근에서는 물량을 좀 축소해 놓고 대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위험합니다. 위치야 쌍봉 형태에서 18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STX 펜오션 살펴보겠습니다. 53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TX 펜오션을 1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1,450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해운주들 참 사실은 XTX 편에서도 참 말이 많고요. 참 이거 종목 상당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나쁜 놈인데 조금이라도 좀 일찍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 깨지면 저항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전에 상승 추세를 이어졌더라도 급기가 깨져버리면요. 웬만해서는 대형주든 개별주든 한 번에 또 통과를 못하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이거 종목 상담할 때마다 제가 가슴은 아프지만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많이 빠져 있어서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세요 소리는 정말 전문가로서라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렇다고 아주 뭐 잡주나 아주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해운주의 업황 자체나 어떤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한진해운은 오늘 알고리도 알고 약간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는 펜돌이라 그러거든요. 엑스에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진해운보다도 더 못한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뭐 반등을 준다면 11,800원이나 12,000원 부근 그 정도 반등을 준다면 물론 반등을 줘야 팔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 12,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뭐 만들어지든지 하든지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펜오션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현금 확보를 하세요. 지금 이 종목 고가권에서 물리는 분들이 꽤나 시청자분들 아니라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등 시마다 이익 실현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입장이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호전기인데요. 00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이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50% 갖고 계십니다. 네. 자, 금호전기는 내일이 이제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한번 탔다가 여기서 바로 돌려줬으면 되는데 돌려주지를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여기 또 한 번 맞았죠.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있죠. 음봉이 3일 전, 이틀 전, 오늘 음봉의 모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씀드리면 3일 전에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제는 그거보다 적었고 오늘은 더 적었습니다. 도지는 뭐다? 힘의 균형이다. 그러면 결국은 도지가 나타난 후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매수세가 곧 많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근데 오늘 도지다. 그러면 내일부터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뭐 매수세가 강해지는지 매도세가 강해지는지.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지면 두 번째 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또다시 음봉이 떨어지면 예전에 저점이 깨지는 구간이 됩니다. 양봉 도치의 아랫꼬리가 깨지는 공간이 되니까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밑쪽으로 깨지면 음봉이면 어쩔 수 없이 18선을 타고 가는 형태가 되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올라올 때는 첫 번째 저항권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갭 떴을 때 자리 단기적으로는 42,000원, 41,800원, 41,9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그때쯤 돼서 현금을 하시든지 강한 강도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